암에 대해서 암의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암이라고 하면 스스로 죽지 않는 거. 스스로 죽지 않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성질이죠. 아주 무한 복제하는 거. 무한 복제하죠. 네, 아주 그냥 무한 복제합니다. 계속 더블링입니다. 더블링. 제곱으로 늘어나요. 이게 숫자로는 제곱인데 부피는 제곱이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뭐 세제곱으로 늘어나요. 큐브는 그 1cm로 발견된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빨리 커요. 그 방금 얘기 죽지 않는다. 또 유전적 대사적 형태가 있고 주변을 아주 암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무서운 건 아닌데 얘가 커지면서 주변을 장기 부전을 만들고 주변에 악익질 주변의 에너지를 다 뺏어 먹어요. 자기는 빨리 커야 되니까 주변 애들은 굶어 죽죠. 막 그래서 뼈밖에 안 남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조금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 암이 발병했냐 얘기를 할 때 세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 세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재미없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개, 30조 정도의 세포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동그란 건 아니고 뭐 근육세포는 좀 길기도 하고 신경세포는 다르게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자라고 했을 때 핵은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실타래가 있어요. 이 실타래가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돌멩이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실패처럼. 이게 이제 DNA죠. DNA고 여기가 염기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유전적 정보를 갖고 있어요. 왜 선생님 코가 이렇게 생겼는지, 왜 눈이 이렇게 생겼는지, 왜 머리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가 이 정보가 이미 나와져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이제 이 분야에서 DNA가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RNA로 나와가지고 이게 이쪽 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아미노산 염기를 바꿔서 이 아미노산 단백질로 우리 몸의 호르몬이든지 뭐 구성성분이든지 이거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DNA가 있다라는 것이 우선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DNA가 중요한데 핵이 중요한데 사실 암이라는 애도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세포 하나에 이 생물체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이 핵이라는 애가 DNA 정보를 갖고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애도 자기만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생물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생물의 기원은 세 가지예요. 세균이 가장 먼저 태어났겠죠. 가장 오래 지금 살고 있고 고세균은 극한지방, 용암, 극지방, 세균이 살 수 없는데 사는 세균이 있어요. 고세균이 있고 이런 애들이 원시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이 동그랗지가 않고 막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원핵이라고 하고 인간, 뭐 식물, 뭐 원핵, 단세포 생물 이런 게 진핵이에요. 진짜 핵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진핵들은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이 고세균이 이런 이론이 있는데 고세균이랑 이 세균이랑 공생관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세균이었어요. 세균이 우리 세포로 고세균에 들어와서 이런 진핵세포가 된 거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이건 에너지 공장이에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이런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관이 발달하고 커지게 된 거예요. 다세포 생물이 된 거예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다시 백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인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세균처럼 세균이랑 암세포랑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데 무한 분열한다는 데에서 걔네들은 세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유명기인데 유명기를 만들어요. 유명기를 만들어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물론 DNA 돌연변이가 생기긴 해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암세포를 만들어요. 똑같은데 물론 걔네도 돌연변이 계속 생겨요. 커지면서 다시 왜 이렇게 안정적인 세포가 다시 돌아가냐, 퇴행을 하고 있냐 라는 거를 우선 보면은 퇴행할 때에서 그게 퇴행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말하는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오는 건가요? 분화는 이제 세포같이 안 생긴 게 분화가 잘 됐다는 건 세포같이 잘 생긴 거잖아요. 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 세포와 가까운 것을 우리가 기록지에 보면 well differentiated, 나중에 뭐 poorly differentiated 되고 분화도가 나쁘다고 그러는 세포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원시적으로 많이 돌아간 게 poorly differentiated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시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조금 더 멜리그넌 씨가 악성화됐다는 거죠. 악성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DNA나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좀 억제되어 있고 DNA도 막 이렇게 세포 핵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원액처럼 세포 핵이 막 이렇게 뭉그러져 있고 그런 그 웰 디퍼런시 분화도를 봐요. 선생님들의 토건서를 보면은 분화도가 있어요. 아, 선생님들 분화도가 좋다, 나쁘다. 분화도가 좋으면 아 세포 모양을 봤더니 아 정상 세포처럼 생겼네. 그럼 얘는 앞으로 정상 세포처럼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암이 왜 생겼냐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는 거는 암 유전 돌연변이설이에요. 옛날 때는 1900년 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1924년 이 사람이 유전 돌연변이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요. 또 돌연변이가 정답이에요. 답이에요. 선생님들 암세포 보면은 정상세포보다 돌연변이가 3, 40개, 50, 60개씩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암은 유전질환인데 유전되진 않아요. 선생님이 암이라고 해서 암 걸린 환자가 내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암이 되진 않아요. 유전되는 암 유전자가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암에 걸리진 않아요. 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뿐이지. 그래서 모든 암은 유전되지가 않는다. 유전자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근데 1960년에 피터 노엘이라는 박사가 이런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단일 하나의 유전 염색체 이상을 발견했다. 근데 이 백혈병 환자들은 다 이 유전 변이가 있다. 아 이제 답을 찾았다. 이 돌연변이된 유전자만 고치면은 암은 정복된다라고 이제 1960년대 이제 그런 기조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이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자 유전자 다 분석해. 암 유전자 분석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막은 약을 만들어. 그럼 암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결과로서 얘기하면은 이 병에 대해서는 글리덱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이 돌연변이 치료하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얻었어요. 그 이외에 표적 항암제들이라고 불러요. 암의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게 표적 항암제예요. 그거는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1차 치료로는 표적 치료보다는 화학 항암제 써요. 그 이유는 이 단일 돌연변이에 의한 암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암의 0.2%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암은 단일 돌연변이가 아니고 다양한 돌연변이가 갖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2003년에 인간의 유전체를 다 분석해봤어요. 아 이제 다 정답을 알았다. 2005년에 야 2만 개 이상의 암을 다 표본을 갖고 와. 야 얘네들 어떻게 생겼는지 다 봐봐. 유전자를 다 분석했어요. 근데 아니 폐암이면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변이를 폐암마다 다 달라. 유방암도 다 달라. 난소암도 다 달라. 이거 어떤 조합이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허세팅 같은 그런 뭐 허투 양성에 대한 그런 거를 억제하는 그것도 하나의 그 표적 항암제죠.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화학 항암제에 비해 가지고 뭐 완치를 갖고 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생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내성이 또 와요. 유전적 돌연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암이 돌연변이가 맞는데 이게 돌연변이 때문에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생긴 거냐? 아니 암이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 계속 변이를 만드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실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정상세포는 정상세포 2개로 분열해요. 암세포는 암세포 2개를 분열해요. 그럼 핵이 문제라면은 정상세포의 암세포의 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핵이 이제 핵이 유전 질환이니까 암세포 2개가 되는데 정상세포 2개가 돼요. 반대로 정상세포가 아니고 암세포에 정상세포 핵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론은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가 되거나 죽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면 핵이 문제라면 왜 암세포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또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 이제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암 대사 이론. 암은 유전적인 이상도 있지만은 에너지 대사가 이상하다. 에너지 대사가 이상해. 그래서 그 대사를 알려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했던 얘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이 유전이어가지고 엄마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자식한테 유전이에요. 엄마 쪽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어쨌든 이런 애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암 대사 이론이에요. 1930년에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오토 와버그라는 박사가 있어요. 암을 봤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이제 세포가 에너지를 수소체로 흡수를 해요.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포도당을 먹었는데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가져가서 포도당 한 분자당 36개의 ATP를 만들어요. ATP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화폐예요. ATP를 만들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36개 만드는 이 훌륭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포유류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암세포를 봤는데 이한테 포도당을 봐서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안 가져가고 세포 밖으로 젖산이라는 산성물질로 세포 밖으로 계속 내보내네? 좀 이거 이상한데?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거 암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때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전자에 대한 게 한참 커지면서 모든 관심이 유전자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암의 대사 이론은 좀 묻혀요. 그러면서 1990년대까지 에너지 대사가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에너지 대사가 하면서 암세포의 대사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 와버그 효과라고 해요. 이 사람 이름 따서 와버그 효과라고 해요. 근데 와버그 효과가 혹시 와버그 효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암에 대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버그 효과를 아세요. 포도당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당을 막 엄청 빨아들여요. 근데 이걸 어디서 쓰냐? 패시티 받을 때 이걸 써요. 패시티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 물질에다가 포도당 유사체, 포도당 비슷한 물질을 결합을 시켜서 주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퍼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막 빨아들여요.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빨아들이면은 그때 사진 딱 찍어.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러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 저기 암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의 기본 특징은 포도당을 엄청 좋아해요. 이 와버그 효과, 포도당을 받아서 미토콘드리아로 안 보내고 젖산으로 해서 주변을 산성으로 만드는 이 효과가 엄청 기본적으로 있어요. 대부분 80-90% 이상. 모든 암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암을 진단할 때 쓰는 거예요. 한데 이게 묻혀 있다가 2008년에 다시 암 대사 이론이 부활을 해요. 왜냐면 이제 유전자 분석으로 이제 암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헤매니까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푸송 박사가 이런 실험을 해요. 혈액 주에다가 저인슐린 식단, 그러니까 인슐린, 혈당을 딱 올리지 않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주고 뭐 이런 MCT라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이쪽 세포가 우리가 얘기한 와버그예요. 와버그 효과. 일반적인 와버그 효과 암세포예요. 포도당을 엄청 빨아들여서 미토콘드리아로 안 보내고 여기 통으로 MCT 통으로 내보내서 이 주변에 산성으로 만드는 효과가 이게 기본적인 암 형태예요. 근데 이런 게 있지도 않고 또 이런 애도 있더라. 이런 젖산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받아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해서 ATP를 만드는 애의 종류도 있더라. 그리고 뭐 이거 섬유화 세포를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를 분해시켜서 그 젖산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받는 애도 있더라. 그래서 와버그 효과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혈당을 조금 올리는 식사를 주고 MCT를 막아버려요. 젖산이 그러면 이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죽겠죠. 괴사로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젖산을 내가 못 만들더라도 이런 섬유화 세포라고 그 콜라겐이나 뭐 이런 조직 세포를 만드는 세포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젖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만들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암의 과도한 이상한 에너지 대사를 억제했더니 정상세포는 멀쩡한데 암세포만 줄더라. 근데 독성이 없어. 화학항암제, 피독항암제보다 독성은 없는데 더 효과는 좋더라. 그때부터 이제 암의 대사 이론과 암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대사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4세대 항암제, 1세대는 화학, 2세대는 표적, 3세대는 면역 항암제예요. 3세대에서 그게 비슷해. 면역은 아예 다른 과정입니다. 4세대는 뭐 대사 항암제. 그래서 이게 개발되고 있고 또
저는 이 책을 보고 사실 이분에 많이 동감을 해서 이분을 많이 공감을 따라 했어요. 저희 와이프랑 똑같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발병도 자궁경부암에서 폐전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거에 대한 좀 접근이 더 많더라고요.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몇천 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 이 그림을 보면 시청으로 암이 성장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돌연변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포 구성물질이 필요해요.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전적 돌연변이 여기를 막으면 이쪽 유전자가 또 활성화되고 여기를 막으면 또 이쪽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이런 게 많이 길이 엄청나요.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내성이 1, 2년 안에 이렇게 오는 이유가 이게 다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에너지 대사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는 한 이 정도 돼요. 18가지 뭐 그 정도 돼요. 이 정도 예를 들면 메트로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길이 적은 거죠.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고 많이 분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억제를 한다거나 세포 구성물질을 만드는 경로를 좀 억제를 했더니 도움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 사람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우프라벨이라는 말은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비아그라가 사실은 협심증 때문에 만든 약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치료자가 됐죠. 이렇게 허가 외 용도, 정부에서 허가해준 거 이외의 용도로 의사의 허가 아래 쓸 수 있는 게 오프라벨인 거예요. 의사가 이거 도움 되니까 써도 돼요 라고 처방을 해주는 약이 있어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예요. 예를 들면 암의 대사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메트포르민 약이 있는데 그건 기능약병원에서 대사 항암제처럼 대사약으로 오프라벨로 처방을 해줘요. 왜냐면 그거는 간에서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지방산을 억제하고 암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이러한 경로를 막아서 잘 하는 경로도 있다. 잘 산 3세대 항암제 개발 이전에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암은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돌연변이는 확실히 있고 돌연변이 때문에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니라는 증거도 있죠. 말 그대로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자멸살, 세포를 죽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신호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 부전으로 인해서 DNA 돌연변이가 예전처럼 다시 불멸의 길로 돌아가는 퇴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건 이거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후성 유전자라고 해요. 선생님들의 유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딱 받아서 무작위적으로 해서 그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간이 안 생기기도 해요. 이런 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히스톤에 실패가 있는데 이런 어떤 생활 환경에 의해서 이 실패가 꽉 조여지냐 풀어지냐 아세틸화 메틸화가 돼가지고 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냐 켜지냐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먹고 움직이고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뭐 전립선 남환자를 3개월 동안 이런 강력한 생활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데 400암 종양 유전자가 이렇게 꺼진 사례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쉬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암은 통계적으로 봐도 이거 선진국병이에요. 뭐 미국, 한국 이런 나라는 악성 종양이 1위고요. 그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고요. 비개발국은 급성호흡기 감염, 말라리아, 결핵, 뭐 감염병이 많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해봐도 암의 주요 발병 원인은 환경적인 면이 90에서 95%고 유전적인 면은 5에서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생각보다 되게 환경에서 기인한다. 무작위적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생각보다 아니다라는 통계적인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대부분의 요소들은 난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염증과 많이. 근데 왜 좋은 생활 습관 가진 사람도 암에 걸리지 않냐라는 것도 있어요. 질문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 뭐 이 사람은 조깅 전도사라고 엄청 유명해요. 미국에서 조깅. 근데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유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16km씩 매일 달렸어요. 이게 좋은 습관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과도한 또 운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습관이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게 상당히 우리 육체 호르몬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니면 환경 오염, 이런 또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로 이제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자궁경부암이 가장 흔하고. HIV도 바이러스 네,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우선은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이런 걸 봤을 때 생활 습관이 암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정말 드시는.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